전경과 배경. 연극에서 주인공은 뭡니까? 전경. 엑스트라와 주변 환경들은 배경.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물러남이라는 것은 어딘가요? 전경인가요? 배경인가요? 배경. 이 배경 물러남에서 들어온 자극과 정보, 우리는 감각을 알아차리면 에너지를 동원하면 행동을 하고, 또 행동을 하면 접촉을 하고, 접촉한 이후에 접촉했다는 것은 게슈탈트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완성되고 나면 다시 이것이 어디로? 배경으로 물러나고, 다시 배경으로 물러난 것이 다시 감각, 알아차림, 이렇게 해서 계속 뭐 된다고 합니까? 순환된다. 이걸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라고 합니다.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 그런데 우리는 이 순환이 지금 뭘 타고 있냐면 리듬을 타고 있죠. 이 리듬을 타고 있는 이 부분의 어느 부분에서 장애가 생겼을 때, 그걸 뭐냐면 심리적인 어떤 문제, 정신적인 어떤 질환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경으로부터 감각이 나타나는 과정의 장애. 자, 배경은 뭐였나요? 물러남이었죠. 물러남.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겨울에 추운데 바깥에 나가서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를 신고 영하 10도가 되는데 나갔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춥고 발이 시리죠. 그러면 춥고 발이 시린 건 뭐냐면 감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뭐냐면 이 추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주 더운데도 더운 감각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배경으로부터 감각이 나타나는 과정에 뭐가 생기냐면 장애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약물 중독 또는 아주 깊은 수면 상태, 정신적 해리, 다른 말로 하면 정신분열 증세. 요즘은 그 정신분열을 조현병이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이 사이에 장애가 생겼다. 그럼 이게 뭐냐면 감각장애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업하는 이 내용은 심리 상담과 치료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코칭을 하는 그 대상들도 혹시 이러한 부분에 뭔가 장애가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그 대상을 캘리브레이션하고 그 대상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은 왜 생기는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욕구나 감정을 느껴야 되고, 외부에 들어오는 자극을,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감각과 차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있을 때 이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관심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을 때 바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결국 방치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소외됐다는 거죠. 소외됐다는 거고, 그 소외와 그런 방임, 이런 것들이 내가 특정한 어떤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끔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추위를 못 느낄 수도 있고 더위를 못 느낄 수도 있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안에 어떤 갖고 있는 욕구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건 내 안에 일어나는 욕구나 감정이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든 이걸 최소화시키거나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껍데기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 순환이 니든 믿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뭐가 생겨버렸나 여기? 장애, 벽이, 걸림돌이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감각을 못 느끼는데. 우리가 누가 때리면 뭐 아파야 되잖아. 추운 데 나가면 추워야 되잖아. 더운 데 나가면 내가 더위를 느껴야 되거든. 내 안에 뭔가 갈증이 나타나면 뭐 그 갈증을 느껴야 되거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배경으로부터 감각이 나타나는 과정에 장애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요 순환 되는 걸 잘 보세요. 이제 요 배경으로부터 감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다? 장애가 생겼다. 심각한 장애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장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상담이나 코칭을 하다 보면 그런 대상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릴 때 뭐 됐다? 부모로부터 방치돼, 소외돼, 방임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감각과 알아차림 사이의 장애. 자, 이제 배경으로부터 올라온 또 내 안에서 일어난 욕구나 감정,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에 대해서 뭐는 감각을 느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나요? 알아차림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감각, 자, 추운 데 나가서 발이 시린 감각은 왔어요. 근데 내가 이걸 알아차리면 발이 지금 차가우니까 동상이 걸릴 수 있으니까 다음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발은 실인데 감각은 오는데 이게 실이라는 걸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니 여기에 뭐가 생긴 건가요? 장애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 감각은 지각하지만은 알아차림이 차단된 장애를 이걸 감각 알아차림 사이의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잘 보세요. 분명히 느낌은 왔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 뇌에서 이걸 뭐 했다는 거가 해석을 잘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차가운 게 왔는데 추운 게 왔는데 고통이 왔는데 그걸 느끼면서도 이게 고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올바른 반응과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애를 갖게 되면 대부분 자기 내면의 욕구나 감정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불안한 상황이 되면, 자, 불안한 어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자, 불안한 뭐가? 감정이 올라왔으면 감각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불안한 감각을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면 아까 해석을 잘못한 거라 했죠. 이 불안을 뭘로 해석해버리냐 하면 심장이 쪼여오는 걸로 해석을 잘못해버린다. 우리 불안할 때 심장 박동수가 많아지잖아요. 혈압도 올라가잖아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해석을 이게 불안하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심장에 문제가 있어. 심장이 쪼여 숨을 못 쉴 것 같아. 심장 마비가 오는 것 같아 라고 해석을 하면 실제로 그 해석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우리는 무슨 장애라고 하나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어떤
가서 내가 거기에 어떤 심장이 쪼여오는 느낌, 앞이 새카매지는 느낌, 몸이 굳어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일으키는 걸 무슨 장애?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면, 공황장애는 우리 뇌가 지금 들어오는 이 환경적 정보를 뭐 한 겁니까? 잘못 해석해서 우리 몸을 엉뚱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게 공황장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탔다 또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특정 공간에 갔을 때 내가 이러한 생리적인 부작용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들은 뇌가 그것을 뭐 한 겁니까?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한 내담자 중에 한 분은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배 속에 이만한 혹덩어리가 있대. 배 속에 이만한 혹덩어리가 있대. 근데 평소에는 이 사람이 괜찮은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이 혹이 이만하게 막 올라오는데, 혹이.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 혹을 직접 찍어봤대요. 찍어보니까 혹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혹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혹이 없는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이 혹이 올라오는데. 자, 여기에 이 감각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특정한 어떤 이 감각을 머리에 종양이 생긴 것 같은, 종양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든지, 내 몸속에 이런 혹덩어리가 움직인다. 실제로 혹덩어리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현상까지도 신체에서 일으킵니다. 그 다음 어떤 성적인 감각이 들어올 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 버리냐면, 이걸 불안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내 몸에 어떤 경련을 일으키거나 마비를 일으키거나 복통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 자체에서 감각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러한 반응을 만드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감각을 느꼈는데 알아차림을 왜곡시켜버리고 편향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걸 뇌에서 뭐 했다고? 잘못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잘못 해석했다. 자, 우리가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는 건데 이 알아차림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 해석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상담 현장에서나 코칭 현장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설명드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죠. 자, 내담자가 왔습니다. 내담자가 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자, 제가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지금 뭔가요? 감각은 느끼는데 뭘 못한다? 알아차림을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니까 이 사람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신체적인 부분에 심리적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 그걸 이제 치료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신체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무엇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빨리 만나게 만드는 거죠. 네. 자, 이 내담자가 저는 손목과 팔이 쪼여드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손목과 팔이 쪼여드는 느낌이 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상담자가 당신은 신체에서 지금 무엇을 느낍니까? 했을 때 내담자가 팔하고 지금 손목이 쪼여지는 뭔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담자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팔을 풀기 위해서 당신의 팔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쪼여온다 했으니까 당신의 팔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팔을 움직이면 될까요? 자, 말에 상담자가 뭘 넣나요? 어떻게라는 걸 넣었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팔을 굽혔다 펴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팔을 굽혔다 폈다. 그래서 상담자가 그럼 팔을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하니까 내담자가 팔을 굽혔다 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상담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계속 팔을 움직이세요. 팔을 계속 움직이세요. 그때 움직일 때 어떤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던집니다. 그 어떤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이 주먹으로 뭔가 내리치고 싶어요.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주먹으로. 자, 이때 이제 보세요.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다라는 그 말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담자가 아까는 쪼여오고 손목과 발이 쪼여오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걸 움직이게 만든 이후에 그 느낌을 찾아서 알아차리도록 만들었거든. 그래서 지금 당신이 그 느낌을 말로 해보세요. 이렇게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다. 이때 우리 상담사는 이걸 보고 뭘 판단할 수 있나요? 이 내담자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돼 있다? 억눌려져 있다. 억압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담자는 지금 뭘 갖고 있나요?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와 화를 지금 만나게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베개나 쿠션 있는 걸 두고 그러면 그 주먹으로 내리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주먹으로 내리치다 보면 이 감각을 이게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되고 있나요? 표출되면서 해소되고 있죠. 그러면서 상담사는 뭐까지 알아볼 수 있느냐면 그곳이 장소가 어딘가요? 언제인가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아버지예요? 친구예요? 누구예요?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를 신체적인 부분으로 상담을 통해서 뭘 했냐면 자기가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러한 지금 느낌이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말로 표현하니까 이건 내리치고 싶다라는 말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걸 내리쳤을 때, 칠 때 무엇, 어딘지, 언젠지,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걸 반복하는 동안에 그것이 해소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5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아버지한테, 친구한테, 누구한테 당했던 그 억눌려져 있었던, 해소되지 못했던 미해결된 과제가 억압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 순간 뭡니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자,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는 감각을 느끼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했을 때 그것이 우리 심리적,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자, 여기까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뭔가요? 이걸 잘 보세요. 요 단계에서는 감각도 못 느꼈는데 그 다음 단계는 감각은 느끼는데 알아차리지 못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러면 알아차리기는 하는데 위의 과정을 다 했어. 알아차리기는 하는데 뭐가 안 된다 이제? 에너지 동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알아차리기는 하는데 에너지 동원이 안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차렸다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는 차렸는데 뭐가 안 됐다? 에너지가 동원이 안 됐다. 자, 이럴 수 있고요. 저 친구가 나에게 아주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무시하는 말을 듣고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적당하게 합리화시켜서 다른 거겠지 하고 그 무시하는 그거에 대한 내가 정상적인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에너지가 동원돼야 그 사람하고 싸울 준비를 하잖아. 그 사람하고 다툴 준비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알아차리기는 차렸는데 에너지가 동원되지 않는다면 나는 알아차리기만 할 뿐 그것 또한 준비 상태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게슈탈트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에너지 동원과 내가 에너지 동원해서 흥분을 시켜야만이 다음 행동이 나오잖아. 에너지를 동원해야 다음 행동이 나오거든. 근데 에너지 동원이 안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알아차림과 에너지 동원 사이에 장애가 생길 때, 자 이제 이건 우리 주변에서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건 좀 더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근데 1학기를 내놓으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기는 하는데 뭐 에너지 동원이 안 된다. 이건 심리 치유에서도 이걸 쓰지만 만약에 일상생활 속에도 잘 보란 말입니다. 아, 내가 저기에 뭔가 알아차리기는 차렸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내 에너지 준비 상태, 흥분 상태가 안 된다면 알아차리기만 했을 뿐 거기에 뭐 알아차린 걸 내 기회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걸 하면 좋은데라고 알아차리지만 거기에 내 에너지 동원이 안 되면 행동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그 알아차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완벽한 게슈탈트를 형성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이걸 말하자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뭐가 안 된다? 에너지 동원이 안 되는 상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에너지 동원이 안 된다.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알아차림은 있는데 뭐가 행동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알아차림과 에너지 동원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생겼다? 장애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코칭하는 대상 또는 상담하는 대상을 볼 때 이제 이 알아차림 과정까지 만약에 이끌어왔다면 알아차림 이후에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장애가 생기면 뭐가 안 나오느냐면 새로운 호기심과 도전하고자 하는 도전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뭔가 욕구를 갖고 있고 해결하고 싶기는 한데 는 알아차림이에요. 뭐를 동원 안 했다? 에너지가 동원이 안 되고 있다. 각성이 안 되고 있다. 흥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왜 이제 그러면 이런 게 생기느냐면 이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발표를 해야 되거나 어떤 발표에 대해서 내가 내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저 잘못된 걸 알아차리긴 했는데 분명히 이 말을 해야 된다고 알아차리긴 했는데 뭐가 동원이 안 되나요? 에너지 흥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접촉을 해서 배경으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장애가 생겨버리면 접촉이 안 일어나죠. 우리는 알아차림과 접촉 이것이 하나의 리듬을 타고 순환을 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관계인데 알아차림은 있는데 얘가 거기에 에너지를 동원하지 못하거나 흥분, 각성하지 못한다면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요 상태는 신경증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심리적인 부분에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 단계에 많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알아차림은 있고 뭔가 아는 건 아는 것 같은데 에너지가 동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호흡이 어떨까요? 빠르다. 호흡이 얕아요. 호흡이 얕다.
호흡이 빠르기도 하고 호흡이 얕다. 호흡이 얕다라는 것은 뭘까요? 호흡이 얕게 되면 우리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에너지를 동원시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알아차리면 내 에너지 동원이 안 되는 상태니까 호흡이 얕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약해지죠. 우리는 호흡을 충분히 해야만이 혈류도 좋아지고 모든 신체 생리적 대사 기능이 원활해지죠.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흡이 얕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이 얕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에너지 동원이 좀 약하겠구나.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그 사람의 특성을 분석해서 그 사람에 맞는 어떤 맞춤식 치료나 코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문제가 되면 에너지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건 상식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우리가 이 감각과 알아차림 사이의 장애를 우리가 아까 상담을 통해서 팔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게 해라. 그때 말로 표현하게 했을 때 그 느낌을 우리는 캘리브레이션하고 또 그걸 분석해서 그러면 그게 대상이 누군지 이런 거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치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치료 방법. 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훈련시킬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심호흡 훈련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심호흡 훈련을 많이 시켜줘야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에너지 동원이 안 된다는 것은 알아차림인데 에너지 동원이 안 된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호흡 훈련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내담자가 자신의 신체 감각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팔의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다리의 느낌은 어떤가요? 허리의 움직일 때 그 느낌은 어떤가요? 그걸 계속 초점을 그쪽으로 신체 감각에 맞추게 만듭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게 만들죠? 자신을 계속 생리적, 신체적으로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알아차림은 있는데 에너지 동원이 안 되는 이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뭐를 시켜줘야 되냐면 신체 활동을 작은 것부터 계속 반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뭘까요? 운동이에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게 만들 때 그냥 단순히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움직임에 뭐를 넣어주면 호흡 훈련을 시켜주면 또 그 움직임에 특정한 신체 부위에 초점을 보내는 훈련을 반복시켜주면 또 그러한 신체 활동 또는 자신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를 계속 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 상태를. 자, 자신의 신체 활동과 또는 감정을 표현할 때 뭘 써야 되나요? 에너지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 에너지를 쓰는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이 알아차림과 에너지 동원 사이에 있었던 장애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여기에 장애 생긴 걸 전부 다 없어지게 해서 하나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 리듬이 타고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에너지 동원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럼 에너지 동원까지 됐다. 그럼 에너지는 동원을 했는데 다음 뭐가 안 될까요, 이제? 행동. 에너지는 동원됐는데 이게 안 나갔다면 행동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잘 보세요. 제일 위에 오른쪽은 우리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내려올수록 이제 좀 더 많아져요. 그럼 이제 이쪽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이런 유형을 많이 볼 수 있죠. 저 사람은 에너지를 동원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뭐가 안 된다? 행동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명하는 알아차림과 접촉주기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사람의 심리를 상담하거나 치유하는 것뿐 아니고 사람을 코칭하거나 리드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얻게 됩니다. 자, 에너지 동과 행동 사이의 장애다. 에너지를 동원시키는데 행동하지 못하니까 이 개수가 완벽하게 형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노를 느꼈어요. 분노를 느끼고 하고 뭐 에너지를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 대상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형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느꼈는데 그 분노를 내가 느꼈다. 그리고 그걸 분노를 알아차렸다. 심지어는 그 분노에 대해서 뭐 에너지까지 동원을 했다. 예, 이게 이제 쭉 연결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에너지까지 동원을 했는데 뭐를 못해? 행동을 하지 못하는 대상이면 나는 그 행동 못한 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요. 행동을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억압되어 버리지. 억압되어 있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이 억압된 걸 심리 기준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억압시키고 나서 이 에너지를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데 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이 내가 바보 멍청이야. 에이 내가 왜 이렇게 나는 힘이 없지? 응? 난 뭐 되는 게 없어. 난 바보야. 자기를 공격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분노를 느끼고 알아차리고 에너지까지 동원을 됐는데 행동을 못했을 때 그건 억압돼서 쌓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데 쓰이게 된다면 이 에너지는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내가 앞에 에너지를 분출 못했을 뿐이지 그 에너지는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는 내 안에 더 큰 분노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동원했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표출하지 못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 성격 형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분노뿐일까요? 우리의 감정이 분노밖에 없나요? 감정이? 자, 어떤 성적 욕구가 생겼을 때 성적 욕구가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성적 욕구에 대한 에너지를 동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행동 사이에 장애가 있으니까 그 대상에게 그러한 성적 욕구를 표출하지 못하니까 이걸 뭘 하냐면 뭘 할까요? 혼자서 공상을 하거나 자위를 하거나 또는 짝사랑의 형태로 변해간다. 왜? 행동하는 데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합리화해버리고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왜? 실패하면 뭐? 자기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거절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잘 보세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못 건다는 건 결국 뭐에 장애가 생겨 있는 건가요? 행동.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도 한번 못 해본다면 이게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쁘다, 아름답다 하고 와, 저 사람과 내가 데이트를 해봤으면, 저 사람과 사귀어봤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흥분되는 마음이 생겼다면 뭐가? 에너지가 동원됐단 말입니다. 근데 에너지가 동원될 때 뭔가 각성은 되고 심장도 빨리 뛰는데 뭐 안 하고 있으면 행동을 안 하면 장애가 생깁니다. 행동을 안 해요. 여러분 교육하는 현장에서 되는 게 많이 나오겠죠. 저 사람은 에너지는 있는데 뭘 못한다? 행동을 표출하는 부분들이 안 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변화가 느리게 된다.
변화가 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장애를 걷어내줘야 됩니다. 장애를 걷어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흥분 에너지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대상이나 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표출하거나 해소하지 못하고 그게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체적인 부분에 긴장을 만들어버려요. 신체적인 부분에 긴장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뭔가요? 스트레스잖아요. 신체적인 부분에 긴장을 만들게 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안 쓰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엉뚱하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면 에너지 안 쓰는 게 아니고 긴장을 유지하는 데 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 과제나 내가 정상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쓰니까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주행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차를 뭔가 당기겠죠.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고 엑셀을 밟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는다. 차가 정상적으로 가시나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언론이 행동 에너지를 동원을 했는데 이걸 행동으로 표출 못했을 때는 뭐냐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눌려진 상태에서 주행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억압이라는 것, 표출 못하는 게 이게 행동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행동해야 될 때 뭐 할까요?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세요. 집에서 어떤 뭔가 일을 할 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빨래 저거 좀 걷어줘. 알아차렸습니까? 안 알아차렸습니까? 근데 움직일 마음이 전혀 없어. 이 단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근데 엄마가 그거 빨래 좀 걷어줘 했을 때 빨래를 걷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여기에 장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장애 단계에서는 뭘 하냐면 혼자서 쓸데없는 공상을 하거나 또는 TV를 보거나 엉뚱한 쪽에 에너지를 쓰고 낭비하면서 전체적인 건강한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자, 이러한 행동상의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성장 환경이 다 다릅니다. 학습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 모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별성을 갖고 있어요. 개별성은 개인적 특성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이 갖고 있는 배경이 다르다. 개인이 갖고 있는 뭐가 다르다? 배경이 다르다. 그래서 개인적인 배경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유전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지, 어떤 학습과 경험을 했는지, 주변에 지금 어떤 환경은 어떻는지 개인적 배경을 먼저 파악해라. 그리고 다음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고 서포트해야 되는데 이걸 강제로 시켰을 때, 강제로 하게 되면 더 뭐가 일어날까요? 거부감이나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제로 에너지를 표출시켰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진성이에요. 점진성은 뭐냐면 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한순간에 바꾼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처음에는 언어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들어가고 나중에는 차츰 외부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건 대부분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내사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사는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나
부모나 선생님의 어떤 가치관들이 무비판적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정신체계를 형성한 거예요. 자신의 세상 모형을 형성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내사되어 있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내사라면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런 부모로부터 내사받은 것이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모가 부정적인 언어적인 부분,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 부정적인 부분들로 계속 뭔가 평가가 들어왔다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부정적인 부분이 이미 내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대인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스스로 그러한 고통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내사라는 개념은 대부분 내사는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내사가 긍정적인 부분들로 내사가 된다면 그 사람의 삶에 훌륭한 디딤돌이 되고 자원이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부분들이 내사가 되면 그것이 자신의 신념을 형성해버리기 때문에 그 내사된 것을 그대로 입증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대인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의 문제, 행동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행동까지는 됐어요. 행동까지 됐는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요? 행동과 접촉 사이에 또 장애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 또는 인간관계 한다, 또 내 자신을 만난다 간단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보면 우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 행동이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남을 하면서도 진정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행동을 하는데 뭐가? 접촉이 안 된다는 그 사람하고 초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일치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곳에 내가 초점을 보내놓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은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만나기 위한, 접촉하기 위한 데서 앞에 무릎을 굽혀서 이 무릎에 대한 감각을 내가 느끼고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고 여기에 에너지를 동원해서 여기에 어떤 행동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집에 있는 어떤 다른 문제에 생각이 가 있다면 나는 여기를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뭘 가치를 심어주나요?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를 모아서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뭘 쓰나요? 어떤 훈련을 시키나요? 집중력 훈련 시키지 않나요? 그 집중력 훈련, 주의 집중력 훈련은 뭐냐면 자신과의 만남을 만들어주고 타인과의 만남을 만들어주고 환경과의 만남, 그 만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접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접촉.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장애가 생기면 에너지를 쓰고 있고 행동을 하지만 완전한 게스탈트를 형성하지 못한다. 우리 궁극적으로 접촉을 해야만이, 만나야만이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만나서 그 문제를 뭐 해야 되나요? 해소하거나 해결해야만이 어디로 가나요? 이 보세요. 접촉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배경으로 물러나서 완전한 게스탈트를 형성하는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면 배경으로 완전한 물러남이 안 된다면 내 뇌는 혼돈에 쌓여버려요. 여러 가지들이 나를 갈등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온전히 접촉하지 못할 때도 내 집중력이 안 생기고 내 마음이 안정이 안 생기고 다른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과의 진정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남은 이루어지는데 행동을 했는데 진정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 사람하고 어떤 신뢰가 쌓여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에 만나는 사람을 보세요. 몇 명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대로 접촉하나요? 제대로 접촉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어제의 내 그걸로서 그냥 근성으로 대충대충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행동으로 옮기지만 접촉에 실패하기 때문에 뭐를 가질까요? 초점이 안 맞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건 히스테리적인 그러한 환자 행동, 히스테리적인 환자 행동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진정한 뭐가 힘들까요? 만남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대상, 그것이 자신이었던 다른 사람이었던 접촉 대상에 대한 초점이 안 맞아져 있다는 것은 접촉 대상을 잘 겨냥하지 못한다. 우리가 화를 쓸 때 겨냥한다잖아요. 겨냥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에너지가 흩어져 버려요. 에너지가 흩어져 버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자신과의 접촉에서 에너지가 흩어져 버리니까 이걸 뭐라고? 집중 반대로 그걸 우리는 산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에너지가 흩어진 상태로 우리는 산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타케치 겨냥이 잘 못되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말이에요. 에너지가 분산되고 흩어져 버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면서도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대화의 패턴을 가지냐면 산만한 대화의 패턴을 가지죠. 금방 먹는 이야기 했다가 금방 이제 차 한 대 지나가면 차 이야기 했다가 금방 날씨 이야기 했다가 뭔가 산만스럽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듣는 사람도 머리가 어수선해진다면 왜? 이 사람과 내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과 내가 만나서 그 주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붕 떠있단 말이에요. 붕 떠있으니까 에너지가 흩어져 버리니까 그 대화를 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뭔가 산만해지고 흐트러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좀 많습니다. 말이 많고 행동도 분주하지만 자신의 이러한 체험과 경험을 전체성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자신과의 접촉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오게 되면 만남이 힘들어지죠. 외부 세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환경과의 접촉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제 장애를 갖게 되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보통 우리는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 더 편해지고 뭔가 에너지가 충전되고 뭔가 활력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더 공허로워지고 더 뭔가 허로운 마음이 든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정확하게 자신을 접촉하지 못해도 내 마음이 허로워지고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허로워지고 공허해졌다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마약을 하거나 알코올을 또는 어떤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으로 나쁜 부분으로 도박이나 이런 부분에 빠지게 된다. 근데 그게 알코올이었던 약물이었던 도박이었던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착각을 합니다. 그걸 할 때 자신의 존재를 만난다. 온전한 자기를 접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자신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중독된 패턴일 뿐입니다. 이 접촉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애기 지금 공부하는 게 전부 다 알아차는 거 접촉 주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 보세요. 음식을 몇 번씩은 먹으라고 하나요? 보통 교육할 때. 왜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음식을 잘게 오래 씹어먹으려 해서 뭐를 만나라?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해라. 왜? 먹고 바로 넘겨버리면 음식을 제대로 접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부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성행위는 극도의 어떤 오르가즘이나 쾌락을 느낄 그 순간에도 그저 막연한
밋밋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왜? 온전한 쾌락을 접촉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배경으로부터 감각이 나타나는 과정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로 정신 분열증적인 어떤 그러한 정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감각과, 여기는 감각에 대한 장애를 가졌는데, 감각은 내가 이제 느낌은 가지는데 뭘 못한다? 알아차림에 대한 장벽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은 알아차림은 되는데 뭐가 안 된다? 에너지를 동원을 못한다. 그 다음은 뭐예요? 에너지를 동원했는데 행동에 장애가 생겼다. 자, 이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애는 어떤 문제적인 그런 장애가 아니고 요것과 요것 사이에 요 사이를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자체의 존재의 장애가 아니에요. 이 잘못 오해하면 이거 이 문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게 아니고 요 에너지 동원과 행동 사이의 장애, 행동과 접촉 사이 요 사이의 장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동원은 됐지만 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요 사이에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고, 행동을 하는데 접촉을 제대로 못한다면 요 사이에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과 접촉 사이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분절을 시켜줘야 돼요. 분절. 만약 여러분 코칭하는 대상이 어떤 과제를 코칭을 한다 봅시다. 이 과제를 지금 뭐냐면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깊이를 모르고 있다면,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 뭐 시켜주라? 분절, 쪼개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쪼개줘서 그 단계별로 지각하도록 해줘요. 그리고 그 단계로 하면서 슬로우 느리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과 접촉 사이에 있는 그 장애를 걷어낼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하면서 실제로 자기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다른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행동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지각하도록 해주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분절이고 슬로우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 행동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물론 여기서 상담사나 코칭사가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한 이 지금의 행동이 어땠는지 그 결과를 스스로 음미라는 건 뭔가요? 맛을 보게 해줘요. 그래서 자기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걸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시킨다든지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변화는 큰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변화, 우리는 비국소적인 존재고 전체성을 가진 존재죠. 홀로그램적인 존재잖아요. 작은 부분을 변화시키면 전체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행동 단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상담사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행동 단위에 초점을 맞춰서 그 초점을 하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 변화시킨 그 하나로 가지고 나머지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점진적으로 적용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상담사와 코칭사는 작은 단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내담자는 자신의 에너지와 뭐 할 수 있다? 접촉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접촉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런 과정에서 이 내담자나 또는 어떤 교육생들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어떤 느낌, 깨달음을 뭘로 자꾸 표현하게 유도를 해줘야 될까요? 무엇으로 표현하게? 행동. 지금 행동을 지금 했잖아. 네. 그렇지. 언어로 표현하도록 계속 유도해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할 때 느낌이 어떤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 지금 무엇을 여기서 깨달았지? 무엇을 얻었지? 계속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느낌과 깨달은 바를 언어적으로
내담자가 묘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유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접촉이 됐다면 접촉이 원래 건강한 사람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어디로 배경으로 완전하게 물러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이러한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가 리듬을 타고 계속 순환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접촉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물러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그건 완전한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은 완전한 게슈탈트 형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완전한 게슈탈트를 형성하는 계속적인 순환 과정입니다. 새로운 어떤 뭔가 올라오면, 전경이 올라오면 그 전경을 다시 게슈탈트를 형성해서 배경으로 내리고 배경에 있는 걸 새로 끄집어내고 다시 전경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또 게슈탈트로 형성해서 계속 순환하는 과정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접촉과 물러남 사이에도 이런 경계가 있더라. 접촉과 물러남 사이에도 이러한 장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장애가 생길까요? 자, 긍정과 부정, 좋음과 싫음, 표현과 침묵, 어떤 게 좋게 느끼잖아요. 긴장과 이완, 일과 휴식, 기쁨과 슬픔, 수용과 배척. 어떻게 좋은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이미 코착화되어 있는 우리만의 마음의 필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모형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다면 그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라 했죠. 생략, 왜곡, 일반화된 나만의 세상 모형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화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문화적 편견. 자, 문화적 편견은 이거예요. 긴장은 무조건 나쁜 것이야. 이완은 무조건 좋은 것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분법적 사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되면 사람이 되게 경직되어 버리고 인간관계에도 각이 생기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흑백 논리. 그러면 문화적 편견은 뭐냐면 무조건 긴장은 나쁜 것이고 이완은 좋은 것이다. 무조건 부정은 나쁜 것이고 긍정은 좋은 것이다. 무조건 기쁨은 좋은 것이고 슬픔은 나쁜 것이다. 일은 좋은 것이고 휴식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우리는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견.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는 긍정만 있나요? 부정도 있습니다. 기쁨만 있나요? 아니거든. 다양하게 있대.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로 잣대를 들이대버리면 그 앞에 있는 대상을 내가 갖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로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온전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부분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소통 관계에서 접촉은 이루어졌는데 어떤 과제나 어떤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완벽한 게슈탈트를 형성할 수 없다면 이 물러나려면 게슈탈트를 형성해야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적 편견은 이 전체 리듬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갖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유연한 사고를 갖도록 해주죠. 유연한 유입니다. 물처럼 흐르는 유. 유연한 사고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유연한 사고 반대가 뭔가요? 경직된 사고, 고착화된 고정관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분법적 사고 또 문화적 편견으로 작용이 될 때 우리의 이 건강한 리듬을 깨버립니다. 완전한 접촉 이후에 물러남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리듬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이나 또는 어떤 혼돈, 당황 또는 부끄러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적응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것이 믿음이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장애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장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 들어오는 이러한 자극들, 부정적인 자극들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뭐를 갖나요? 계속 상처를 입는 거예요. 계속 그걸 억압시키는 거예요. 해소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순환이 더 안 되는 상태가 되어서 계속 마음에 큰 짐을 지고 가게 되는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리듬은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리듬이 만약에 끊기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 한 부분에만 집착하고 강박을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건강한 리듬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촉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어떤 집착을 요구하면서 주변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이 게슈탈트를 형성을 못했기 때문에, 저번에 이야기했죠. 미해결된 과제는 완전한 배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전경 바로 안에서 걸려 있어가지고 계속 이걸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동되죠.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배경이 올라오는 걸 방해하고 또 전경이 배경으로 내려가는 걸 방해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 전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면에 장애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또 그런 장애들이 우리 삶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근데 이건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이 수업을 통해서 나도 저런 부분에 어떤 때는 저런 때가 있었구나. 또 저런 걸 내가 지금 현재도 쓰고 있구나를 비추어 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대상에 여러분들이 코칭하는 대상도 앞으로 이 공부를 하고 이제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 대상에게 이러한 이론으로 가지고 그 사람에게 좀 더 나은 그런 이 나았다는 건 이 끝에 있는 장애를 뭐 해주는 겁니까? 제거시켜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역할이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는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한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에 대한 장애라고 했습니까? 사이. 에너지 동과 행동 사이의 장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 전체 6가지를 세부적으로 풀면서 우리가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그럼 우리의 삶은 건강한 게슈탈트를 형성하는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